2018년 6월 13일 새벽 5시 어느 전방 부대 초소에서 북한 전역을 발칵 뒤집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비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도원 동무가 쓰러졌습니다. 보위부 지도원 리명철. 그는 창고 바닥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갈색 봉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노란색 비닐로 된 빈 봉지. 남조선 믹스커피였습니다. 급히 달려온 군의관이 그의 옆구리에선 유리병을 발견했습니다. 수면제 빈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신소대 여군 7명이 집단으로 사라졌다는 것. 철조망은 깔끔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막사는 텅 비어 있었고 침상 위에는 군복만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습니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리명철의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서 쏟아진 것은 남한 믹스커피 봉지 수십 개, 25개, 정확히 25개의 남조선 믹스커피 봉지가 서랍 속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보온병에는 아직 따뜻한 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민들에게는 강냉이주, 자신은 남조선 커피. 보위부 지도원이 몰래 즐기던 것을 여군들이 발견한 걸까요? 아니면 여군들이 먼저 알아버린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7명의 여군이 한꺼번에 국경을 넘었을까요? 남조선 믹스커피 한 봉지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한 걸까요? 석 달 후, 대한민국 국정원 하나원 교육장, 조사관 앞에 7명의 젊은 여성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은 이들의 진술서를 읽다가 한 대목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함께 탈북을 결심한 겁니까? 한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김영숙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믹스커피 한 봉지에서 시작된 7명 여군의 분노와 각성의 기록입니다. 북에서는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간부들만 잘 삽니다. 인민들은 굶주리고 간부들은 남조선 물건을 즐깁니다.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나온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탄광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마당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모습, 이웃 아주머니들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하던 모습,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는 혼자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습니다. 품팔이를 하셨습니다. 농사철이면 남의 집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 같은 거죠. 해 뜨기 전에 나가서 해 진 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하루 옥수수 한 대를 받아오셨습니다. 겨울에는 장사를 했습니다. 장마당,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중국에서 넘어온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비누, 칫솔, 양말 같은 것들. 불법이었지만 그게 아니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안원들한테 걸리면 물건을 다 빼앗기고 벌금까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한숨만 쉬셨습니다. 영수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우리 고향은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이면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끝없이 펼쳐지던 평남 평야지대. 저는 그 들판을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바람이 불면 벼이삭들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여러분도 시골에서 자라셨으면 아시겠지만 가을 들판의 그 고소한 냄새 있잖아요.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13년 제가 19살 때였습니다. 당에서 동원령이 내려왔습니다.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영수가, 군대 가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어머니, 가야 해요. 안 가면 우리 가족 다 끌려가요. 북한에서 징집을 거부하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가족 전체가 끌려갑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15년 봄, 21살에 저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배정받은 곳은 전방 보병사단 통신소대, 압록강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입대 첫날, 저는 통신소대 막사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막사 안에는 침상이 10개 놓여 있었습니다. 베개도 없었습니다. 선임 분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새로 온 동무구나. 이름이 뭐요? 김영숙입니다. 나는 최순자. 앞으로 3년 동안 내 밑에서 배울 거요. 군대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니 각오해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통신소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기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귀청이 찢어질 듯한 소리. 그 소리에 눈을 뜨면 온몸이 비명을 지릅니다. 30초 안에 침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늦으면 기합을 받습니다. 젊은 사람도 힘든데 제대로 먹지도 못한 몸으로는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침상에서 뛰어내려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도 낡았습니다.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고 색이 바랬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세면장으로 달려갑니다. 수도꼭지를 틉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쏟아집니다. 겨울에는 손발이 얼어 터지는 것도 모자라서 세수할 때마다 얼굴이 얼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비누도 한 달에 한 장씩 배급받는데 그걸로 몸도 씻고 빨래도 해야 합니다. 5시 15분, 조회 시간입니다. 운동장에 모입니다. 전 부대원이 줄을 섭니다. 통신소대는 여군으로만 구성돼 있었습니다. 우리 소대는 10명, 최순자 분대장, 저, 그리고 8명의 소대원, 단상의 보위부, 지도원 리명철이 섭니다. 제가 리명철을 처음 본 건 입대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를 증오했습니다. 이명철, 38살, 키 172cm, 비만 체형, 기름진 얼굴에 작은 눈, 배만 툭 튀어나온 몸매, 그리고 입에서는 늘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이명철이 우리 소대의 모든 걸 좌지우지했습니다. 동무들, 오늘도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했소. 우리는 일제히 외칩니다. 모두 배고프고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전달하겠소. 오전에는 수령님 동교실을 학습하고 오후에는 통신훈련을 하겠소. 그리고 저녁에는 자아비판 시간이 있을 거요.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동료의 잘못을 고발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상이 불순하다고 의심받았습니다. 조회가 끝나면 아침 식사입니다. 낡은 건물, 긴 테이블이 줄지어 있습니다. 배식 담당자가 강냉이죽을 퍼줍니다. 그리고 소금에 절인 무 몇 조각. 이게 아침 식사의 전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수령님 생일이나 명절에나 쌀밥이 나옵니다. 저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습니다. 숟가락을 들다가 한숨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싶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쓰러집니다. 밤 10시, 소등 시간입니다. 불이 꺼집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옆 침상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를 보냅니다. 내일도 똑같을 겁니다. 굶주림, 추위, 감시, 어가.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북한 인민은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작은 갈색 봉지 하나가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줄 거라는 걸. 그 봉지 안에는 남조선 가루차. 2018년 5월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철조망 근처를 지나는데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종이 뭉치였습니다. 남조선에서 날아온 전단지였습니다. 북에서는 이걸 적색 선전물이라고 부릅니다. 주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재빨리 뭉치를 집어들고 군복 속에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키면 큰일입니다. 막사로 돌아와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뭉치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남조선의 거리, 높은 빌딩들, 진열장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 기운 자국도 없고 색도 선명했습니다. 모두 얼굴이 통통했습니다. 음식점 사진도 있었습니다. 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은 굶주리고 억압받는다고, 거리에는 거지가 넘쳐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못 구해서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사진을 넘겼습니다. 1장, 2장, 3장. 마트 사진이 나왔습니다. 선반에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우유, 빵, 끝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봉지였습니다. 뭔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지를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커피 향이었습니다. 커피. 북에서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간부들이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인민은 평생 구경도 못합니다. 봉지 겉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만 믹스커피. 저는 봉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뭉치는 찢어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믹스커피 봉지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버려야 하나? 하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맛일까? 어떤 맛이길래? 다음 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먹어보기로. 하지만 혼자는 무서웠습니다. 저는 박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제가 입대한 지 1년 후에 들어온 후임이었습니다. 순이야, 잠깐 나와봐. 네. 언니, 우리는 막사 뒤편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믹스커피 봉지를 꺼냈습니다.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 남조선 가루차야. 믹스커피라고 하더라. 언니, 이거 큰일 나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 그런데 나 한번 먹어보고 싶어. 너도 먹어볼래? 순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 번만 먹어봐요. 그리고 버려요. 우리는 물을 구했습니다. 끓인 물을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컵 2개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키면 정말 큰일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믹스커피 봉지를 뜯었습니다. 가루가 쏟아졌습니다. 갈색 가루. 달콤한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가루를 컵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순식간에 더 진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쌀한 냄새.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습니다. 저는 컵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세상에 존재한다니. 커피의 쌉쌀한 맛, 설탕의 단맛, 크림의 고소한 맛. 이 모든 게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혀가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남조선 사람들이 매일 마시는 거라고. 우리는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저 사람들은 이런 걸 매일 마신다고. 순이도 마시고 나서 울었습니다. 언니, 이게 진짜 남조선 거예요? 그래, 남조선 가루차야. 언니, 나 여기서 평생 이런 거 못 먹고 살 거예요? 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이런 걸 맛볼 수 없습니다. 아니,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우리는 컵을 비웠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앴습니다. 컵을 깨끗이 씻고 봉지는 찢어서 태워버렸습니다.
막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맛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밤마다 그 맛을 생각했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꿈에도 나왔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 순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 자꾸 그 맛이 생각나요. 나도 그래. 다시는 못 먹는 거죠? 그런 것 같아. 우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저런 걸 매일 먹고 산다. 우리는 강냉이 죽만 먹다가 죽는다. 왜일까? 같은 민족인데, 같은 땅에서 태어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뭔가 잘못됐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 그 작은 봉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산다는 걸, 우리만 굶고 있다는 걸, 그리고 머지않아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됩니다. 간부들도 남조선 커피를 마신다는 걸. 매일 우리 눈앞에서 믹스커피를 마신 후 저는 계속 그 맛을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왔습니다. 달콤한 커피향이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강냉이 죽을 먹을 때마다 그 맛이 떠올랐습니다. 박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 자꾸 그 맛이 생각나요. 다시 못 먹는 거예요? 나도 그래.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미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란은 평양 외곽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전 당 간부, 분대장 동무. 잠깐 얘기 좀 해요. 뭔데? 미란이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남조선 가루차 마셔봤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너도? 네. 얼마 전에 철조망 근처에서 주웠어요. 비라 뭉치 안에 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몰래 만났습니다. 박순희, 최미란, 그리고 저. 세 사람이 막사 뒤편에 모였습니다. 저희 이대로 평생 살 수는 없어요. 미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남조선에는 저런 게 넘쳐나요. 사람들이 매일 마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강냉이 죽만 먹다가 죽는 거예요.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나 생각해봤어요. 여기 있으면 평생 굶주리면서 살아요. 저는 두 사람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탈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가족들도 다 끌려갑니다. 너희, 정신 차려. 탈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알아요.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정수, 김철순, 오영자, 한명숙도 모두 믹스커피를 마셔봤다는 겁니다. 각자 다른 시기에 뭉치를 주워서 몰래 마셨다고 합니다. 정수기는 제일 어렸습니다. 21살, 소심하고 겁 많지만 의리 있는 아이였습니다. 철순이는 고참이었습니다. 25살, 남편이 탄광 사고로 죽었습니다. 영자도, 명숙이도, 우리 7명은 비밀 회합을 가졌습니다. 한밤중, 막사 뒤편 창, 고에 몰래 모였습니다.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명숙이가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아요. 하지만 어떻게? 국경은 철조망으로 막혀 있고 경비병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미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중국 국경 지도였습니다. 여기, 압록강, 상류. 경비가 제일 약한 곳이에요. 그래도 강을 건너야 하잖아요. 물살이 세다던데. 폭풍우가 치는 날을 골라야 해요. 그때 경비가 제일 느슨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출발할지, 어떤 경로로 갈지.
중국에 가면 어디로 갈지. 하지만 입 밖으로 탈출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마음 아파요. 정수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무서워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게 더 무서워요. 평생 강냉이 죽만 먹다가 죽는 게. 우리는 매일 밤 몰래 모였습니다. 조금씩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이 현실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명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명수, 나 좀 따라와. 저는 이명철을 따라 보위부 사무실로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 회합을 들켰나? 이명철이 책상에 앉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김명수, 너희 요즘 뭐 하고 다니냐?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원 동무, 거짓말하지 마. 너희 밤마다 몰래 모이는 거 다 알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명철이 책상 서랍을 열더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믹스커피 빈 봉지였습니다. 이거, 너희 태운 거 내가 주웠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태워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조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너희 남조선 뭉치 주었지. 그 안에 가루차도 마셨고 다 알고 있어. 이명철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습니다. 김명수, 너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쟤 때문에 그들이 끌려간다. 이명철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도 있어. 조건이 있긴 하지. 무슨 조건입니까? 너희 중에 예쁜 애들 있잖아. 한명수, 박순희. 그 애들 나한테 잘 보이게 해. 그럼 이 일 덮어줄게. 제 온몸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모두 끝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흘 안에 답 가져와. 안 그러면 보고한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명철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명숙이와 순이를 저 더러운 인간한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끌려갑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탈출. 지금 당장 나가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소대원들을 모았습니다. 창고에 7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이명철의 협박을 전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언니, 우리 다 죽는 거야? 정수기가 울먹였습니다. 최미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지는 2개예요. 이명철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탈출하거나. 김철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탈출해야죠. 여기 남아있으면 어차피 죽어요. 오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를 두고 가야 하는데. 박순희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내가 살아야 나중에 엄마를 모셔올 수 있어. 여기서 죽으면 끝이야. 생사를 건 결정이었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나가자. 사흘 안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7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걸. 이명철의 서랍 속에 숨겨진 이 체제의 위선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를, 그리고 그 증거가 우리의 분노를 폭발시킬 거라는 걸. 다음 날 오후, 저는 이명철을 찾아갔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이명철이 없었습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남한 믹스커피 봉지가 쏟아졌습니다.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25개, 서랍 속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남한 믹스커피 노란색, 남한 믹스커피 하얀색, 모두 남조선 제품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게 대체...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작은 보온병이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커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향기, 제가 마셨던 그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겁니다. 남조선 제과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담배도 있었습니다. 벽장을 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남조선 잡지, 표지에 여자 연예인 사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조선 소주병.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습니다. 겨울에는 손발이 얼어 터집니다. 그런데 이 자식은 매일 남조선 제품을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으로 살고 있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명수, 뭐 하는 거요? 리명철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손에는 믹스커피 봉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리명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어떻게 감히? 저는 믹스커피 봉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도원 동무. 그건 우리한테는 남조선 가루차 한 봉지 마셨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도원 동무는 25개나 갖고 계십니까? 급히 다가와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급히 다가와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조용히 해. 큰일 난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큰일은 무슨 큰일입니까? 지도원 동무가 제일 큰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황한 게 역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명철이 씩 웃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봤구나. 이게 뭐 어때서? 뭐가 어때서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우리는 강냉이죽만 먹으면서 지도원 동무는 매일 남조선 커피를 마십니까? 이게 평등한 사회주의입니까? 리명철이 비웃었습니다. 야, 김영수,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가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먹고 아래 있는 사람은 굶는 거지. 이게 평등한 사회주의라고 배웠어. 거짓말이야. 권력 있는 놈들만 잘 사는 거야. 평등한 사회주의가 거짓말. 보위부 지도원이 이런 말을 하다니. 리명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평양 간부들은 다 남조선 물건 써. 그럼 우리는, 너희는 인민이니까. 인민은 순종하고 굶주리고 죽으면 돼. 간부들은 즐기고. 리명철이 서랍에서 믹스커피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국경 브로커들한테서 사. 한 봉지에 중국 돈 12안. 우리 돈으로 15,000원이야. 인민들 한 달치 배급보다 비싸. 그래도 나는 매일 마셔. 그가 봉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최고 지도자도 모두 외국 물건을 쓴다. 인민들한테는 자력갱생, 간고분투를 외치면서 리명철의 눈빛이 음흉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너도 같이 즐길 수 있어. 무슨 소립니까?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도 커피 마시게 해줄게. 나한테 잘 보이면 돼. 그럼 너희도 좋은 거 먹을 수 있어.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 더러운 인간. 우리를 굶기면서 자기는 배불리 먹고 그러면서 우리를 성적으로 착취하려 하고. 이게 보위부 지도원입니까? 저는 믹스커피 봉지를 다시 서랍에 던져 넣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 그래. 사흘 안에 답 가져와.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 춥고 배고픈 걸 참았습니다. 강냉이죽만 먹으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막사로 뛰어갔습니다. 소대원들을 불렀습니다. 7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봤어. 리명철의 설화? 뭐가 있었는데요? 믹스 커피, 25개, 초콜릿, 과자, 외국 담배,
남조선 소주. 모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명철이 그러더라. 평양 간부들도 다 남조선 물건 쓴다고. 한명숙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개자식, 저 더러운 위선자. 최미란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이 체제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어요. 평등 따위 없어요. 권력자들만 잘 사는 거예요. 박순희가 울먹였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개, 돼지예요. 그냥 순종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김철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 여기 있으면 우리 영혼까지 썩어요. 리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아. 그럼 차라리 자유를 향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8시간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는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술은 박순희가 구했습니다. 순희의 친오빠가 군수품 창고에서 일했습니다. 수면제는 오영자가 구했습니다. 영자의 어머니가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미란이 아껴둔 마지막 믹스커피 봉지. 이걸 술에 타면 이명철이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폭풍우가 치면 경비가 허술해집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리명철을 찾아갔습니다. 지도원 동무, 오늘 저희가 지도원 동무를 위해 작은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모임. 네, 술도 준비했습니다. 지도원 동무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리명철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어디서 하는데? 막사 뒤편 창고에서요. 밤 9시. 우리 7명과 리명철이 창고에 모였습니다. 박순희가 옥수수 술을 꺼냈습니다. 지도원 동무, 이 술은 특별한 술입니다. 남조선 가루차를 섞었어요. 리명철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남조선 가루차. 오, 좋지. 저는 믹스커피를 술에 탔습니다. 그리고 몰래 수면제도 탔습니다. 자, 지도원 동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남조선 커피입니다. 실컷 드십시오. 리명철이 컵을 받아들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달콤하네. 역시 남조선 거는 달라. 우리는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리명철은 의심 없이 마셨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습니다. 리명철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졸리지? 지도원 동무, 피곤하신가 봐요. 좀 쉬세요. 리명철이 벽에 기대더니 곧 쓰러졌습니다.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이 리명철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위선자, 내 인생 마지막 커피였다. 가자. 지금 당장. 우리는 준비한 짐을 챙겼습니다. 물통, 약간의 식량, 지도, 나침반. 김철순이 준비한 철사 가위,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의 전조였습니다. 우리는 철조망을 향해 걸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다행히 폭풍우 때문에 경비가 허술했습니다. 경비병들도 막사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김철순이 철사 가위를 꺼냈습니다. 철조망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사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 큰 소리였습니다. 철순 언니, 조심해요. 최대한 조용히 할게. 철순이가 계속 잘랐습니다. 5분, 10분. 드디어 사람 하나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났습니다. 됐어. 나가자.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경비병이었습니다. 순찰이다, 숨어. 우리는 재빨리 땅에 엎드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땅에 몸을 붙였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병 2명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걸어왔습니다.
이 날씨에 순찰이라니. 정말 어쩌겠어. 명령이잖아. 경비병들이 우리에게서 불과 10m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들킬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리정숙이 떨고 있었습니다. 정숙이가 재채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숙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정숙이가 눈물을 흘렸지만 참았습니다. 경비병들이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됐어. 계속 가자.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7명 모두 빠져나왔습니다. 가자.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달렸습니다. 압록강을 향해. 비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최미란이 앞장섰습니다. 나침반을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리정숙이 중간에 넘어졌습니다. 아야, 정수가, 괜찮아? 발목이 아파요. 언니, 삐었나? 정수기가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발목을 삔 것 같았습니다. 김철순이 정수기를 업었습니다. 내가 업어줄게. 가자. 미안해요. 철순 언니. 아니야. 우리 같이 가는 거잖아.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순이가 멈춰 섰습니다. 언니, 저기. 순이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건물이었습니다. 경비 초소였습니다. 초소다. 우회해야 해. 우리는 산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험했습니다. 바위가 많았고 나무가 우거졌습니다. 오영자가 나무 가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 영자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영자의 군복이 찢어졌습니다. 팔에 긁힌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피 나는데 괜찮아요. 한명숙이 자기 군복 소매를 찢어서 영자의 팔에 감아줬습니다. 이렇게라도 해. 나중에 제대로 치료하자. 새벽 2시쯤 우리는 압록강에 도착했습니다. 강물이 거칠게 흘렀습니다. 폭풍우 때문에 수위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물살이 세차게 흘렀습니다. 언니, 이거 건너기 힘들 것 같아요. 건너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여기가 제일 얕은 곳이에요. 원래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정도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폭풍우였습니다. 수위가 얼마나 올랐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철순이 밧줄을 꺼냈습니다. 10m짜리 밧줄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묶고 가요. 한 명이라도 떠내려가면 다 같이 죽어요. 우리는 밧줄로 허리를 묶었습니다. 7명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앞장은 김철순,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맨 뒤는 최미란, 냉철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자. 우리는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가워. 참아. 계속 가야 해.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강 중간쯤 갔을 때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조심해. 넘어지지 마. 그때 리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나 발 헛디뎠어. 정숙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우리 모두 균형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수기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물을 삼켰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잡을게. 순이가 정수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이 가야 해. 오영자도 손을 뻗었습니다. 한명숙도 움직였습니다. 우리 모두 정수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인간 사슬.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정수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수가, 내 손 잡아. 마침내 한명숙의 손이 정수기에게 닿았습니다. 명숙이가 정수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정수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정수기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침을 하며 물을 토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됐어.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모두 숨을 헐떡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10분 후, 우리는 강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강가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여전히 기침을 했습니다. 우리 해냈어. 박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나왔어. 북한을 벗어났어. 다른 사람들도 울었습니다. 오영자, 리정숙, 한명수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4년을 살았던 땅,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는 땅,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해냈어요. 김철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한명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한국까지 가는 거예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가 그쳤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젖은 옷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땅. 하지만 여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으로 송환됩니다.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중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지옥이라는 것을.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중국 땅이 처음이었습니다. 지도는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희 어디로 가야 해요? 최미란이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일단 남쪽으로 가야 해요. 한국 대사관이 있는 베이징이나 선양으로 가야 해요. 그런데 얼마나 멀어요? 수백 킬로미터. 걸어서는 불가능해요. 차를 타야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돈이 없었습니다. 중국 돈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일단 숨어야 해요. 낮에 돌아다니면 들켜요.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쉬기로 했습니다. 옷을 말렸습니다. 리정숙은 여전히 기침을 했습니다. 강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뜨거웠습니다. 정수가 열이 있어. 괜찮아요. 언니, 괜찮지 않아. 약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루 종일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가 마을로 향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마을인 것 같았습니다. 저기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해요. 조선족이면 우리 말 통할 거예요. 신고하면 어떡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요? 저희 도와주세요. 북에서 왔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북에서 들어와. 일단 들어와.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빵과 물을 주었습니다. 먹어. 배고프겠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빵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이틀 만에 처음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남자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국어로 무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40대쯤 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를 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줄 거야.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차는 한국 대사관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갔습니다. 저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그런 거 없어. 너희 팔리는 거야. 뭐라고요? 탈북 여자들.
중국에서 비싸게 팔려. 특히 젊은 애들은.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인신매매, 우리가 인신매매단에게 팔린 겁니다. 한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차 세워요. 내려줘요. 시끄러워.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2시간쯤 갔을까. 어느 낡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내려. 우리는 끌려 내렸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다른 탈북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를 훑어봤습니다. 오, 이번 건 괜찮네. 젊고 7명이나 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겠어. 제발요. 저희를 보내주세요. 보내줘? 돈 주면 1인당 10,000위안. 7명이면 70,000 위안이야. 우리는 창고에 갇혔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미란이 속삭였습니다. 우리 도망쳐야 해요. 여기 있으면 팔려요. 김철순이 창문을 살폈습니다. 높은 곳에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저걸 깨야 해요. 근데 소리 나면 들킬 거예요. 한밤중 경비가 졸고 있을 때 김철순이 군복을 창문 유리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투, 유리가 깨졌습니다. 됐어. 나가자. 한 명씩 빠져나갔습니다. 김철순이 먼저, 최미란이 2번째. 그때 리정숙이 기침을 했습니다. 콜로. 너무 큰 소리였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빨리. 우리는 정수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망쳤다. 잡아. 우리는 달렸습니다. 김철순, 최미란, 리정숙이 앞서 달렸습니다. 저와 박순희, 오영자, 한명숙이 뒤따랐습니다.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저기다. 잡아.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이쪽이에요. 최미란이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김철순과 리정숙이 따라갔습니다. 저는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순이, 영자, 명숙이가 따라왔습니다. 언니들, 어디 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순 언니, 미란아,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우리는 계속 달렸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더 이상 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모두 숨을 헐떡였습니다. 언니들이 어디 갔어요? 박순이가 울먹였습니다. 모르겠어. 헤어진 것 같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7명이 함께 나왔는데, 끝까지 함께 가기로 했는데, 다시 찾아야 해요. 지금은 안 돼. 너무 위험해. 일단 숨어야 해. 우리 4명은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그리고 언니들을 찾아야 해. 다음 날 우리는 산을 헤맸습니다. 김철순, 최미란, 리정숙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쓰고 떨벗지만 참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영자가 쓰러졌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겁니다. 영자야, 언니, 나 못 가겠어요. 안 돼. 일어나. 같이 가야 해. 저는 영자를 업었습니다. 순이와 명숙이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교회가 보였습니다. 저기, 교회다. 교회면 도와줄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60대쯤 된 남자가 나왔습니다. 목사님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희 도와주세요. 북에서 왔어요. 북에서. 어서 들어와요.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켜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밥과 구. 우리는 울면서 먹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동료들이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3명. 찾아야 해요. 그래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철순, 최미란, 리정숙이요. 목사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머, 그분들 여기 있어요. 네, 이틀 전에 오셨어요. 지금 안쪽 방에서 쉬고 계세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김철순, 최미란, 리정수, 언니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영수가 살아 있었구나. 미란아, 철순 언니, 정수가. 7명이 다시 만났습니다.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나 너무 무서웠어. 언니들 없이 어떻게 가나. 우리도 그랬어. 계속 찾아다녔어.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헤어진 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김철순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끝까지 함께 가자. 응, 7명. 누구 하나 빠짐없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한국 가려면 태국으로 가야 해. 여기서 7일 정도 쉬면서 준비하자. 7일 동안 우리는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옷도 주셨습니다. 리정숙을 의사한테 데려가 치료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 같은 동포잖아. 우리가 도와야지. 목사님은 한국 NGO와 연결된 브로커를 연결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야. 인신매매가 아니라 진짜 탈북자를 돕는 사람이야. 브로커가 왔습니다. 7명 모두 태국까지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1인당 100만 원 상당. 7명이면 700만 원. 우리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일단 가요. 한국 도착하면 갚으면 돼요. 우리는 브로커를 믿기로 했습니다. 2주일 후 우리는 태국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7명. 다시 모인 7명. 이제부터 3,000km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태국까지, 그리고 한국까지.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7명 모두 태국까지 가려면 길이 멀어요. 3,000km예요. 브로커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국 남부로 내려가요. 그 다음 라오스 국경을 넘어요. 그리고 태국까지. 최소 열흘은 걸려요. 3,000km. 첫날은 기차를 탔습니다. 화물 기차였습니다. 화물칸 한 구석에 숨었습니다. 짐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소리 내지 마세요. 검표원이 오면 큰일 나요.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렸습니다.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12시간을 기차에서 보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밤이 되자 기차가 멈췄습니다. 내리세요. 여기서 짐차로 갈아타야 해요. 짐차였습니다. 트럭 같은 거였습니다. 뒤에 짐칸이 있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세요. 짐 사이에 숨어야 해요. 짐칸을 열었습니다. 온갖 상자와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짐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야 해요. 얼마나요? 이틀. 이틀 동안 여기 있어야 해요. 48시간을 이 좁은 공간에. 짐차가 출발했습니다. 덜컹거렸습니다. 우리는 짐 사이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다리가 저렸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짐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박순이가 속삭였습니다. 언니,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참아. 조금만 참아. 하지만 어떻게 참습니까? 하루, 이틀을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결국 우리는 비닐봉지에 보리를 받습니다.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짐차가 계속 달렸습니다.
리정숙이 또 기침을 했습니다. 콜로, 콜로, 정수가, 참아, 소리 내면 안 돼.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짐차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중국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문소인 것 같았습니다. 문서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짐은 뭡니까? 옷이랑 자파입니다. 짐칸 열어보세요.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짐칸 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검문관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우리는 짐 뒤에 꼭꼭 숨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됐습니다.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다. 한명숙이 속삭였습니다. 짐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짐칸에서 살았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오영자가 울었습니다. 언니,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 조금만 더 참아. 김철순이 영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짐차가 멈췄습니다. 내리세요. 여기가 라오스 국경이에요. 우리는 짐칸에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밤에 산길로 넘어가야 해요. 미립국이에요. 밤이 되자 우리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국경 경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가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경비가 없어요. 조용히 가요. 우리는 산을 넘었습니다. 2시간쯤 걸었을까? 됐어요. 여기가 라오스예요. 라오스에서 다시 기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또 짐차.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짐차 밑바닥에 숨었습니다. 차체 밑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7명이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해요. 태국 국경까지. 얼마나요? 나흘. 96시간을 차 밑바닥에. 우리는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바퀴 소리가 귓가에서 요란했습니다. 땅바닥에 돌멩이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우리는 차 밑에서 살았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물도 거의 마시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인간의 존엄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남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순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 우리 꼭 한국 가. 최미란이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아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춥니다. 검문관이 차를 검사합니다. 문서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차 밑도 봐야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검문관이 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우리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가세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차가 멈췄습니다. 내리세요. 여기가 태국이에요. 우리는 차 밑에서 나왔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마비됐습니다. 서로를 부축하며 겨우 섰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으로 가요. 브로커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1시간만 가면 대사관이에요. 1시간. 그게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차가 방콕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기가 한국 대사관이에요. 브로커가 가리켰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차가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내리세요. 그리고 저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7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는 대사관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북한에서 7명이나? 어서 들어오세요. 빨리.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너졌습니다. 7명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열흘간의 여정.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음식도 가져다 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에요. 대한민국.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곳.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해냈어요. 김철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최미란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에 가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리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꿈 같아요. 오영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요? 한명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 꼭 가족들 데려올 거예요. 꼭. 저는 7명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강냉이죽을 먹었던 동료들, 함께 믹스커피 맛을 알아버린 친구들, 함께 체제의 위선을 목격한 자매들, 함께 압록강을 건넌 전우들, 함께 중국에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가족들, 함께 3,000km를 온 동지들. 우리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자유의 땅.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한국에 온 걸까? 정말 자유를 얻은 걸까? 공항이 너무 컸습니다. 북한에서 본 어떤 건물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유리가 가득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다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여기가 정말 한국이에요? 박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또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 한국어 표현, 경제 제도, 민주주의,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화장실 어디예요? 북한에서는 위생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죠. 선생님이 웃으며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동무라고 안 해요. 친구, 선배, 언니, 오빠 이렇게 불러요. 말투가 달랐습니다. 억양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우리를 마트에 데려갔습니다. 현장 학습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트에서 물건 사는 법을 배울 거예요. 마트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선반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라면, 음료수, 빵, 고기, 야채. 끝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문 열어요. 언제든지 와서 살 수 있어요. 24시간. 밤에도 문을 연다고요. 우리는 마트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식품 코너, 생활용품 코너, 의류 코너.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그때 커피 코너를 지나가는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믹스 커피. 선반에 가득했습니다. 나만 믹스 커피. 색상이 다양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믹스 커피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 봉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믹스 커피. 우리를 이곳까지 이끈 믹스 커피. 북한에서 처음 맛봤을 때의 충격. 그 달콤함.
그 자유의 맛, 그리고 리명철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수십 개의 봉지, 그 위선, 그 분노, 저는 믹스커피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쏟아졌습니다. 마트 한가운데에서 서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순이가 제 옆에 와서 같이 울었습니다. 최미란도 울었습니다. 7명 모두 커피 코너 앞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이 작은 믹스커피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작은 봉지가 우리에게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제의 위선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믹스커피 상자를 샀습니다. 100개들이 상자를 샀습니다. 언니, 그거 다 어떻게 마셔요? 몰라. 그냥 사고 싶어. 교육이 끝난 후 우리는 각자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도 줬습니다.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공간을 가졌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온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울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것만으로 울었습니다. 취직도 했습니다. 중소기업 사무직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던 날, 저는 통장을 보고 울었습니다. 200만 원. 제 돈이었습니다.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동무라는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우리 인민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너무 달았습니다. 너무 짰습니다. 북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인터넷도 어려웠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워갔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그리고 우리 7명은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제 원룸에서, 순이네 집에서, 미란이네 집에서.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 7명이 제 집에 모였습니다. 저는 믹스커피를 끓였습니다. 7개의 컵을 준비했습니다. 자, 마셔. 이제 우리 마음껏 마실 수 있어.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해. 우리는 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2018년 여름, 북한에서 마셨던 그 맛,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였습니다.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해냈어요. 김철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여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리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아직도 가끔 꿈을 꿔요. 북에 있는 꿈, 깨면 여기 있는 게 신기해요. 최미란이 말했습니다. 우리 북에 있는 사람들도 구해야 해요. 이 자유를 모두가 누려야 해요. 저 위선적인 체제를 무너뜨려야 해요. 오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데려오고 싶어요. 엄마도 이 커피 마시게 해주고 싶어요. 한명숙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우리 꼭 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 데려올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알릴 거예요. 북한 간부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우리 살아남았어. 그리고 자유를 찾았어. 7개의 컵이 부딪혔습니다. 믹스커피가 출렁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순간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본 진실을 잊지 말자. 우리 때 6.25도 겪고 배고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민들의 고통은 그보다 더합니다. 간부들은 커피를 마시고 인민들은 강냉이죽을 먹습니다. 간부들은 남조선 물건을 쓰고 인민들은 그것조차 모릅니다. 간부들은 평등을 외치고 인민들은 불평등을 살아갑니다. 이게 북한의 진실입니다.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저는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다닙니다. 월급도 받습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우리 7명은 여전히 자주 만납니다. 가족처럼 지냅니다. 박순희는 미용사가 됐습니다. 최미라는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리정숙은 제과점에서 일합니다. 김철수는 요양보호사가 됐습니다. 오영자는 식당을 합니다. 한명숙은 NGO에서 탈북민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국 사회에 뿌리 내렸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어머니, 남동생, 친구들, 그리고 아직도 그곳에서 굶주리며 사는 2천만 인민들. 저는 가끔 유튜브에 나와 증언합니다. 북한의 실상을, 간부들의 위선을, 믹스커피 이야기를. 댓글이 달립니다. 감동했습니다. 응원합니다. 통일이 되길 바랍니다. 같은 민족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언젠가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습니다. 어머니 묘소에 가고 싶습니다. 남동생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남조선은 정말 잘 산다고. 믹스커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세상이 있다고.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믹스커피를 마십니다. 컵에 가루를 담고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그 달콤한 향기가 퍼집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여전히 달콤합니다.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커피가 아닙니다. 이건 자유의 맛입니다.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의 상징입니다. 저는 김영숙입니다. 이것이 믹스커피 한 봉지에서 시작된 7명 여군의 분노와 각성, 그리고 자유를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